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너무 불편하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 봐. 어머니, 그때는 제가 아니. 더 말할 것 없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도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해. 하물며 너희는 놀러 왔잖니. 너희도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야 할 거야. 너희 자고 가는 거 나도 이제 싫어. 신선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 그건 애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했잖아요. 아,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디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며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신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너희 지금 자고 가봤자 나는 또 부엌에서 쪼그려 자야 하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맘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니. 이야기의 주인공인 75세 신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온 신 씨는 부모는 언제나 참아야 한다는 자식들의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신 씨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신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면 언제나 자식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이 신 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선 씨는 올해 47세가 된 아들 임진배와 42세가 된 딸 임진주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였다면 반이라도 덜어졌을 고된 육아와 생계가 모두 신 씨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막막했고 혼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2배가 아니라 10배로 느껴졌습니다. 밤새워 아이들 옷을 꿰매고 생계를 위해 들에서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하며 신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만 잘 키워내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다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신 씨에게 아들과 딸의 결혼은 단순한 경사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며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정작 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신 씨는 여전히 충남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그녀에게는 위안이었지만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늘 부담이었습니다. 진배야, 엄마가 15일에 병원에 가야 해. 15일이면 월요일이네. 그래, 그날 가도 괜찮니? 너희가 바쁘면 검사만 하고 내려올게. 아니에요. 집사람도 오후엔 집에 있는데요. 괜찮아요. 알았어. 그럼 그날 보자. 이런 대화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신 씨는 1년에 4번 서울에 올라갑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위해서입니다. 3년 전 신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는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제의 흔적과 지속적인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신 씨는 아들이나 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곤 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날은 아들 집에서 자고 다음 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올 때는 딸 집에서 지내는 식이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까지 기차나 시외버스를 타고 가려면 서너 시간은 걸리는 데다 당일 왕복은 건강에 무리가 갔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상의한 끝에 결정된 방식이었죠. 그 전까지는 새벽같이 출발해 하루를 강행군하듯 보내고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들과 딸이 서울에 살아서 좋겠다 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신 씨에게는 그저 긴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2주 뒤, 신 씨는 또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갈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두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후에는 병원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돈이 아깝긴 했지만 처음 서울 병원을 찾으려다 길을 잃고 헤맸던 기억 때문에 그 뒤로는 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신 씨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과는 멀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검사가 늘 같은 시간이라 아들 집에 도착하는 시간도 비슷했지만 오늘은 검사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띵동, 띵동. 다시 눌러보아도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자 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환희 엄마 출근했니? 집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집에 있을 텐데요. 엄마. 아들의 말과 달리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쯤 뒤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오늘 일이 늦게 끝난다고 그러네요. 저 근처 카페에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보네. 천천히 하라 그래. 서두르지 말고. 아들 말에 신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함이 밀려왔습니다. 보통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지 않나 싶었죠. 아무도 없는 며느리의 집에 먼저 들어가 기다리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기에 신 씨는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지만 계산대에는 사람이 없고 기계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되돌아 나왔습니다. 신 씨가 사는 곳도 읍내에는 요즘 기계가 많아졌지만 사용법을 몰라 그런 곳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커피숍이 보이지 않자 신 씨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돌아와 오두막처럼 생긴 쉼터에 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두 시간 아니, 1시간 반 정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천천히 와.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신 씨는 괜히 이 앞에 앉아 있다고 하면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돌렸습니다. 응, 아니야. 이 근처에서 잠깐 누가 보자고 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와. 며느리는 신 씨의 말에 안심한 듯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그럼 퇴근해도 될까요? 아직 3시간 넘게 남았는데. 며느리의 말에 신 씨는 속으로 끙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해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려고 직접 농사지은 방울토마토를 한 봉지 챙겨왔지만 지금은 그 가벼운 방울토마토도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집에 내려가겠다고 말하면 괜히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신 씨는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착했다고 하면 그때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이래. 며느리는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 씨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선선해 버틸만 했지만 그렇다고 3시간 넘게 바깥에서 앉아 있기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지금 일하니? 어린이집 선생님인 딸에게 퇴근 시간이 일찍 되는 날인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지. 왜? 서울이야. 응. 내 새언니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해서 혹시 너 일찍 퇴근하면 너희 집에 갈까 해서 물어본 거야. 아, 오늘 애 아빠가 야간 근무라서 지금 집에 있을 텐데 그래서 좀 그런데 자고 가게. 딸은 머뭇거리며 곤란한 듯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 씨는 더는 묻지도 못하고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딸의 말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딸은 혼자 있는 사위를 신경 쓰는 듯했지만 그 말이 신 씨에게는 철저한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딸 집에 갈 예정이었지만 약속 없이 무작정 가는 것은 오늘처럼 곤란한 상황을 만들 것 같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 있으면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어.
내 새언니 금방 오기로 했어. 언니한테 비밀번호라도 물어보지.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잖아. TV라도 보면서. 아유, 뭐하러 그래. 너 같으면 시어머니가 그러면 좋겠니? 뭐 어때? 우리는 시댁에서 받은 것도 없지만 엄마는 오빠 집 살 때 돈 많이 보태주셨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지. 너는 꼭 내 새언니 얘기만 나오면 그러더라. 아, 엄마가 맨날 새언니한테 쩔쩔매니까 답답해서 그러지. 쩔쩔매긴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가 서울에서 누굴 만나? 누구 좀 만나려고 했다는 건 뭐야? 딸의 질문에 신 씨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진료만 보고 바로 내려올 걸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못 보는 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견뎌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너무도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근처에 있어. 지금 갈게. 신 씨는 며느리의 전화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집을 나서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로 체력과 면역이 많이 약해진 신 씨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단지 앞에 감자탕 식당이 있는데 그거 좀 포장해 갈까요? 며느리의 말에 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한때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기에 시부모님을 맞이할 때 불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 하나 끓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반찬을 뭐로 해야 할지 고민했던 일이 떠올랐죠. 감자탕이 거기 맛있어요. 애 아빠도 좋아해. 네, 좋아해요. 저희끼리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자 신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일하고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 씨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 씨는 감자탕집에 들러 음식을 포장해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음식을 건네고 잠시 앉아 있으니 조금 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애미야, 반찬도 꺼낼 것 없이 밥만 푸면 되겠던데. 거기 김치도 들어있더라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셋은 간단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감자탕을 먹으며 문득 며느리를 위해 이 결정을 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내일 아침밥 안 먹으니까 차리지 마. 신 씨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들 내외와 손자들은 모두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 때문에 굳이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들 집에 묵었을 때 다음날 며느리가 신 씨의 아침 밥상만 따로 차리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신경 썼다 해도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미안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엔 검사 끝나면 바로 집으로 내려가야겠어. 신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자식들을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겠지만 자식들도 자신도 불편한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신 씨는 바로 식기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가 치울 테니 너는 가서 씻거나 내 할 일 해. 간단한 설거지와 정리는 신 씨가 직접 했습니다. 그 후 거실에 앉아 있으니 조금 지나 손자와 손녀가 고등학교에서 귀가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인 손자들은 꽤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잘 준비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신 씨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고등학생 손자들과 방을 함께 쓰거나 안방을 뺏어서 자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TV를 켜놓고 잘 수 있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다만 자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음소거를 해두고 마치 옛날 무성영화처럼 화면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잠옷 차림에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잔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신 씨는 얼른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난 신 씨는 이불을 정리하고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8시 전에 모두 집을 나서는 것을 알았기에 함께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말하자 신 씨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아침에 차 많이 막힐 텐데 무슨 서둘러 출근해야 하잖아.
나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가서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래, 여보. 모셔다 드릴 거면 더 일찍 나갔어야지. 지금 출근 안 하면 늦어. 옆에서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신 씨는 한사코 자신은 괜찮다며 둘을 설득했습니다. 나는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는 출근해.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신 씨를 남겨두고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몇 걸음 걷다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방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어제 가져온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이걸 어제 꺼내놨어야지. 신 씨는 아침에 짐을 챙길 때 검은 봉지를 손에 들고도 그대로 가방에 넣은 자신이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이렇게 깜빡깜빡하네. 가방 속 토마토는 하루 종일 들어있던 탓에 몇 개는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져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깨진 토마토를 들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일이 번거로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과일값도 비싸니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꼭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씨는 결국 돌아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단지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신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막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그러나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오자 신 씨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만 생각해?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에 신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방울토마토는 다음에 줘야겠구나. 신 씨는 돌아서려 했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그럼 어쩌냐? 엄마 지난번에 쓰러지실 뻔했잖아. 아니, 아가씨네 가면 되잖아. 어머니도 며느리보다는 딸이 편하실 거 아니야. 매부 때문에 싫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 번씩 하자고 했잖아. 다 싫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며느리의 말에 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했을 때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어때? 아니,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내가 왜 말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그럼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들은 단호했지만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잠만 주무시고 가시잖아요. 당신이 좀 참아. 자주도 아니고 1년에 2번인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아니, 잠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실에 누워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당신이 알기나 해. 신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노력해도 며느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며느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편함은 지우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 식사하고 가는 것까진 내가 양보한다 치는데 버스 타고 가면 저녁 때 도착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거야? 남의 집이라니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 아침 일찍 오셔서 검사하신 다음에 바로 집에 가시면 되는 걸 굳이 여기서 자고 가셔야 해. 그리고 어머니 집이 아니면 남의 집이지 뭐. 아들의 말에 신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는 아무리 그렇다고 집에 없는 척을 하냐? 신 씨의 분노가 섞인 물음에도 며느리는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오셨잖아요. 준비할 게 있었는데 어제 엄마가 몇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 청소하고 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속이 있으시다길래 나도 좀 쉬었지. 내가 어머니를 밖에다 몇 시간 세워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뭐가 그렇게 불편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는요. 매번 어머니 오실 때마다 그렇게 치르고 나면 며칠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어머니가 돈 보태주신 거 나도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그걸 생색내며 매번 주무시고 가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잘못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하자. 그럼 앞으로는 주무시지 말고 내려가시라고 하면 되지. 이제 와서 뭐라고 말씀드릴지도 걱정이다.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엄마잖아. 더 이상의 대화는 신 씨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택시 정류장을 지나 한참을 걷다가 신 씨는 근처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정신이 없었지만 서서히 정신이 들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글픔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명절 때 아들과 딸 가족이 모두 신 씨의 집에 오면 명절이 끝난 뒤에도 며칠 동안 몸살로 앓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님 대접은 신 씨에게는 힘겨운 노동이었지만 자식들과 가족이 모인다는 반가움이 더 컸기에 감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그 수고로움을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아침도 굶어가며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노력했지만 자식들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1년에 2번 오는 걸 저렇게 치를 떨다니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차라리 그 점을 지적했으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단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부모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속도 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한 번도 자신이 먼저 재워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자신이 먼저 부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싸움을 하며 얼굴을 붉힐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을 보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성장하는 30년 동안 신 씨의 집에서 먹고 자고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자식 집에는 1년에 2번도 못 간다는 사실, 가더라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신 씨에게는 무엇보다 썩을펐습니다. 예전에는 친척들끼리 서로의 집에서 며칠씩 묵고 가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 씨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고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며느리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어제 몇 시간을 떠돌아다닌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특히 집에 있었으면서도 없는 척하며 자신을 속인 며느리의 행동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아들의 태도 또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검진 받으러 멀리서 올라온 엄마를 이렇게 대하다니. 신 씨는 억울한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정신을 차리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 씨는 울적한 마음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소연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도 자신이 묻고 가는 것을 꺼린다는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엄마? 왜? 출근했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응, 말해. 신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에 올라갈 때는 너희 오빠네 말고 너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니? 응, 결과 들으러 갈 때 말고 검사할 때도. 그래, 그러니까 1년에 4번 너희 집에서 자는 거지. 딸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전에 말했던 논리대로라면 결혼할 때 신 씨가 돈을 보태준 이상 신 씨는 딸 집에도 드나들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침묵은 그 논리가 자신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신 씨는 딸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나도 내 오빠네보다는 너희 집이 더 편하기도 하고 내 오빠네는 수험생도 있으니까 눈치가 좀 보이잖아. 새언니가 눈치 준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딸내가 더 편하지. 딸은 쩔쩔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은 좀 집도 좁고 딸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중은 분명했습니다. 신 씨는 딸조차 자신이 묵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 씨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자식들에게 내가 남처럼 느껴진다면 그들도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줘야겠지. 그리고 자식들도 자신과 같은 처지임을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되었습니다. 딸은 시댁에 들렀다가 다음 날 온다고 했고
아들의 가족은 명절 당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씨도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오면 땀을 뻘뻘 흘리며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도맡았지만 이번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뭐야, 음식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절인데.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하기로 했다. 나가서 먹으려면 먹고 집에서 먹으려면 알아서 먹어.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신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아들은 며느리를 힐끔 보며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차려서 먹죠. 그래.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씨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부엌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일을 도왔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 먹었으니까 치워야죠. 그래, 치워라. 신씨의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좀 치워. 나는 차리느라 힘들었으니까. 며느리가 아들에게 눈치를 주자 결국 아들이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마다 쉴 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움직였던 예전과 달리 신씨는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밥을 차리고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준비되자 자식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내일 올라가는 길에 바다 좀 들렀다 갈까? 그래.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 해수욕장에 들르자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찬성했습니다. 내일 그러면 엄청 일찍 나가야 될 텐데. 차 막히기 전에 가려면 우리 식구 오랜만에 바다 좀 봐야지. 그동안 왜 몰랐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바다 구경 계획 속에 신씨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씨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도맡는 것까지는 당연하게 여기던 자식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하려는 마음은 없는 듯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밥은 좀 일찍 차려줘요. 후딱 먹고 갈게요. 아들은 신씨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일과 이번 명절 동안의 자식들의 태도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구나. 신씨는 마음을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다 먹었니? 과일을 집어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자식들을 향해 신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엄마는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래, 안 먹는다. 신씨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 먹었으면 너희는 이만 가봐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딜요? 며느리가 묻자 신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긴, 너희 집에 가봐야 할 것 아니냐. 늦었으니 부지런히 운전해서 가라. 안 짜고 가라고요. 그래, 뭘 남의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려고 하니?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난처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자고 가야지. 지금 시간도 늦었고 명절인데. 아니야. 뭐가 늦어? 지금 올라가면 금방 도착하잖아. 신씨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 불편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못 자. 너희 자고 가면 나는 또 부엌에서 자야 하잖아. 너희 가면 편히 내 방에서 자려고. 신씨의 말에 모두가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이 제대로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얼른 가봐.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오늘 내려왔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 별일도 아니잖아. 왜 그래요, 엄마? 오늘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오늘 온 자식들을 이 밤에 다시 올라가라 그래요? 무슨 화나는 일 있어요? 아들의 말에 신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도 그런 거 이해 못하잖아. 싫어하고. 나도 생각해보니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더라. 신씨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빠른 기차 타면 3시간이면 가는데 우리 집은 그것보다 가까우니까 자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서로 불편하게 왜 그래? 사실 오늘 너희 내려온다고 했을 때 나도 집에 없는 척할까 생각했어.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문 열어준 거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와 아들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신씨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며 신 씨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너무 불편하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 봐. 어머니, 그때는 제가 며느리가 변명하려 하자 신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더 말할 것 없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도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잖아. 하물며 너희는 놀러 왔잖니. 너희도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 너희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어. 아들이 당황한 듯 신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건 애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해했잖아요.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신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딨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며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맘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애 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어요. 잘못했으니까 화 푸세요. 아들은 신 씨를 다독이려 했지만 신 씨의 결심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됐어. 너도 똑같아. 신 씨는 더는 참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불편하니까 자고 가진 말라고 했으면 내가 조금 서운하기는 해도 이해했을 거야. 그런데 집 살 때 돈을 보태준 걸로 생색을 낸다니 그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겠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우리 서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끔 보면 반갑기도 하지. 서로 예의 지키고 불편하면 잠은 집에서 자고. 나도 이제 병원 갔다가 너희 집 들르지 않을게. 그럼 속이 시원하겠지. 신 씨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겠죠. 오시면 청소하느라 3-4시간씩 걸려요. 냉장고 청소까지 하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 불편했어요. 그 말에 신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냉장고 문이라도 열어본 적 있니? 혹시 내 기분 나쁠까봐 벌벌 떨며 행동했는데도 그래? 그리고 나 너희 집에 놀러 간 거 아니다. 몸이 아프니까 하룻밤 신세를 진 건데 그게 그렇게도 질색할 일이냐? 신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휴가 때 바다 구경한다고 와서 너희끼리 놀다가 잠만 자고 간 적도 있잖아. 그런데 왜 부모라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가족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이라면 하룻밤쯤은 웃으면서 채워줄 거 아니야. 이제 잔말 말고 얼른 나가봐. 피곤하니까 일찍 쉬어야겠어. 알다시피 내가 아직 완치도 안 됐어. 나도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당황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신 씨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까지 함께 내보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공허함이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울에서 겪었던 비참함과 자식들의 태도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이유도 없고 찾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딸이 올 예정이었지만 딸마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똑같이 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딸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지. 그날 이후 신 씨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신 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동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 자신을 위해서. 현관문처럼 신 씨의 마음도 굳게 닫혔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열릴지는 오로지 자식들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